잠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전쟁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 6월 중동의 하늘이 불탔습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옥죄어왔던 이란의 이른바 불의 고리,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 시리아의 잔존 세력까지 수십 년에 걸쳐 수조 원을 쏟아부어 정교하게 설계한 이 다층 포위망이 단 12일 만에 형체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호텔이 날아갔고 건설 현장이 폭파됐으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지하터널 네트워크가 통째로 고철더미가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12일, 고작 12일입니다. 그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뉴스는 지금 불바다가 된 전장의 사상자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전장으로 몰려드는 자본의 규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의 주요 기술주는 반등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문의는 전쟁 이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IMF는 이스라엘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입니다. 방금 전까지 7개 전선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맞고 있던 나라의 성장률이요. 한쪽은 전쟁을 치르고 거지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왜 가장 뜨거운 전장이었던 나라가 오히려 전 세계 자본의 목적지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숫자와 구조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전쟁터의 화염을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조용히 입금되는 계좌를 보십시오. 피눈물이 흐르는 전장에서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가 가리키는 숫자가 결국 우리 모두의 주머니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저는 3가지를 여러분께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중동 전쟁의 진짜 승자와 진짜 패자는 누구인가? 뉴스에서 말하는 그 얼굴이 아닙니다. 자본이 선택한 얼굴 말입니다. 둘째,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1980년대 소련 붕괴의 완벽한 데자뷰를 따라가고 있는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배경이 바뀔 뿐이죠. 셋째, 이 전쟁이 끝난 뒤 재편되는 에너지 지형도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공과금,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체스게임의 수일기가 6달 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기름값을, 1년 뒤 여러분이 받아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춰나가 보겠습니다. 체스판을 펼쳐드리죠. 어디가 킹이고 어디가 폰인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습니까? 라디오 듣듯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레바논의 어느 골목에서, 예멘의 어느 마을에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가족이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 고통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감정의 영역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 어느 회의실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피눈물이 흐를 때 누군가는 그 뒤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를 쥐인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판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먼저 이번 전쟁의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이름 아래 중동 전역에 대리 세력을 심어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는 매년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는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에는 무기와 훈련 그리고 정기적인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포위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조이는 불의 고리였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 설계는 천재적이었습니다. 직접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사방에서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이스라엘은 7개 전선에서 동시에 적을 상대하느라 GDP의 8%를 국방비로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경제는 만성적인 안보 비용의 무게에 눌렸고 외국 기업들은 이스라엘에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수십 년간 유지해온 겁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그 설계도가 불탔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린 것은 이란의 프락시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무기 창고, 지휘 통신망, 자금 이동 경로, 핵심 지휘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수년간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대리 세력의 신경계를 외과 수술하듯 잘라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돌아가던 시스템을 파괴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고 지도부를 잃었고 후티의 드론 공급망은 끊겼으며 이라크 민병대의 지휘 체계는 와해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불의 고리가 12일 만에 끊어진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군사적 승리 이후 시장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의 TA35 지수는 종전선언 이후 단 2주 만에 전쟁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 이스라엘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시장이 이스라엘을 더 안전한 나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안보 프리미엄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만성적인 안보 위협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비용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쏟아붓는 비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프락시 네트워크가 괴멸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지출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나가던 천문학적인 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안전한 거점이다. 이 인식 하나가 자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전례 없는 수익 구조를 안겨줬습니다. 에로우3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 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번 전쟁에서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실전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실제 미사일을 실제로 격추한 기록입니다. 독일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70억 달러 규모의 에로우3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IA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2025년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폭등했으며 순이익은 무려 45%나 뛰어올랐습니다. 전쟁터가 곧 전시장이 됐습니다. 쇼룸이 됐습니다. 누군가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이들은 수십조 원의 수주 계약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LB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대응 시스템, 사이버 방어 솔루션, 전술통신 장비, 이번 전쟁에서 실전 검증된 모든 제품들이 전 세계 국방 조달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수출 총액은 이미 연간 12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수치는 전쟁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게 아닙니다. 위기 자체를 수익 모델로 설계한 겁니다.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한 방어 수요는 끝나지 않고 그 방어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의 생존 전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안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터의 화염을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조용히 입금되는 계좌를 보십시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자본은 방향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배경이 바뀔 뿐이죠. 등장인물이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구조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란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걷고 있는 길이 1980년대 소련 붕괴의 완벽한 데자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 해석이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이념적 사명감이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가난한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들을 상대하는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렁이었습니다. 소련은 그 수렁에서 10년을 허우적거렸고 그 사이 전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수출 수입의 붕괴였습니다. 1985년, 86년 사이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에서 10달러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소련 경제의 근간이었던 원유 수출 수입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전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끊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991년 소련은 해체됐습니다. 냉전의 승자는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승자는 유가 하락과 에너지 붕괴였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이념은 결국 붕괴한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법칙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의 이란을 보십시오.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란은 수십 년간 이념을 위해 돈을 뿌렸습니다. 헤즈볼라에 매년 7억 달러, 하마스에 100억 달러 이상,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에 수억 달러. 이 모든 지출의 명분은 저항의 축, 즉 반이스라엘, 반미 이념의 실현이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수렁에 빠졌듯 이란은 중동 전역에 걸친 대리전쟁이라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렁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24년 말에 왔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권 교체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란에게 시리아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물류 통로였습니다. 테헤란에서 다마스쿠스를 거쳐 베이루트로 이어지는 이 보급선이 끊기는 순간 헤즈볼라는 뇌와 팔이 분리된 조직이 됩니다. 아사드의 몰락은 이란에게 단순한 외교적 손실이 아니라 군사 공급망의 붕괴였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경제입니다. 미국의 금융 봉쇄, 즉 이란 원유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수입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지난 5년간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테헤란 시내 물가 상승률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40%를 넘어섰고 실질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지금 달러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리 세력의 월급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굶는 동안에도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 예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소련이 자국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계속 쏟아부었던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 이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제재로 달러 결제가 차단되자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무장 세력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통행료를 요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겁니다. 공식적인 국가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의 비공식 자금 조달 경로로 이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안보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중동의 패권을 꿈꾸던 나라가 이제는 해협에서 통행료를 뜯는 해적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문장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을 뿐입니다. 안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내부를 보십시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는 단순한 히잡 반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정부는 국민의 돈으로 해외 대리 세력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20대는 지금 테헤란이 아니라 두바이와 토론토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이란의 두뇌 유출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소련 붕괴 직전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소련도 체제에 지친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소련도 경제는 무너지는데 군사 팽창 정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도 내부 결속을 위해 이념을 강요했지만 빈 냉장고 앞에서 이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이념은 결국 붕괴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역사가 수백 번 증명한 법칙입니다. 로마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소련도 모두 이 법칙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국은 군사력으로 세워지지만 경제력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군사력은 방향을 잃은 총구가 됩니다. 이란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는 이란이 내일 당장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란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체제 유지 능력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수출 수익이 줄고 대리 세력 지출은 유지되고 국민 민심은 이탈하고 물류 통로는 끊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벡트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역사는 항상 같은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전쟁터의 화염이 아니라 이 구조를 보십시오. 이란이 소련의 데자뷰를 따라가고 있다면 다음 장면은 이미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돈의 설계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보 위협을 수익 모델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이란이 왜 소련 붕괴의 데자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거대한 퍼즐의 각각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 진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중동의 재편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대전환인지를 비로소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2022년 2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자마자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사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유럽 전역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가스 공급을 무기로 유럽을 협박했습니다.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가스를 끊을 것이라고요. 유럽의 겨울은 갑자기 정치적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 난방비가 국가안보의 문제가 됐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미국의 LNG, 노르웨이, 여러 대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부상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리바이어던 가스전이었습니다. 리바이어던,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매물의 이름을 딴 이 가스전은 이스라엘 해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지중해 해저 17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약 6천억 세제곱미터, 이스라엘 자국 소비량의 수백 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은 2019년부터 이 가스전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자국 소비와 이집트, 요르단 수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이스라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유럽연합이 역사적인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가스가 이집트의 액화 시설을 거쳐 LNG 형태로 유럽에 수출되는 루트가 공식화된 겁니다. 유럽의 에너지 생명줄이 모스크바에서 텔아비브와 카이로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이후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리바이어던 가스전의 생산 능력 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아프로디테 가스전과의 연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해저 파이프라인 이스트메드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자가 됩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협박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위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너지를 동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매개로 유럽과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스 수출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입니다. 202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철도와 항구를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서방의 정면 대응입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한 물건이 배를 타고 UAE 아부다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철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 요르단을 지나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에 도달합니다. 하이파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로 가고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항구를 짓고 육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며 30년간 공들인 1대1로 전략에 맞서 서방이 내놓은 안den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동시에 연결하는 최종 터미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표면적으로 이번 이스라엘-이란 갈등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편이었을까요? 사우디는 이란을 종파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란의 프락시 네트워크가 괴멸된 것은 사우디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IMEC를 서명한 핵심 당사자이며 이스라엘과의 비공식 안보 협력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입니다. 2020년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사우디와의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 중동의 지형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집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같은 편에 서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으로 상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전향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산 원유와 LNG가 국내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막히면 우리 주유소의 기름값이 뛰고 우리 공장의 가동 비용이 올라가고 우리가 매달 받아드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바뀝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지형도의 재편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너지 공급자로 부상하고 IMEC가 새로운 물류 루트를 만들고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약화되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에너지 가격과 직결됩니다. 중동의 안정은 곧 우리의 에너지 비용 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정의 키를 쥔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보 위협을 수익 모델로 전환했는지, 이란이 왜 소련 붕괴의 데자뷰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리바이어던과 IMEC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지형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이 3조각의 퍼즐을 하나로 맞추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을 돕기 위해 저는 오늘 앞으로 펼쳐질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와 구조가 가리키는 방향을 읽는 겁니다. 자본은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이 먼저 올라타게 됩니다. 시나리오 첫째, 신 아브라함 시대. 이 시나리오는 지금의 흐름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의 미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공식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IMEC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구축됩니다. 리바이어던 가스전이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제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이란 내부에서 온건 세력이 부상하거나 아니면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중동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군사, 기술, 에너지, 물류 모든 분야에서 중동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등극합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직접 개입 없이 이 구도를 통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중동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IMEC가 그 대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자본은 어디로 흐를까요? 이스라엘 기술주, 중동 인프라 관련 기업, 지중해 에너지 섹터, 그리고 IMEC 루트상의 물류 허브 국가들입니다. 인도는 이 시나리오의 또 다른 최대 수혜자입니다. IMEC의 출발점이자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이 구도 속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시나리오 둘째, 이란의 붕괴. 이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더 극적이고 더 빠른 변화를 동반하는 미래입니다. 경제난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혁명수비대가 분열하거나 일부 군부 세력이 체제 전환을 선택합니다.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란 내 소수민족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안정화된 이후를 보십시오. 이란의 체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중동 전체 판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란이 보유한 어마어마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국제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란의 젊고 교육 수준 높은 인구가 새로운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다음 성장 시장으로 부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자본은 어디로 흐를까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헤지 포지션, 방산 섹터가 수혜를 받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재건 관련 인프라 투자, 이란과 연접한 나라들의 교역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크지만 그만큼 기회도 가장 큰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셋째, 팍스 실리카. 팍스 실리카, 실리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구조적이고 가장 장기적인 변화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2가지 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바이어던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방산 기술, 농업 기술, 반도체 설계 능력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입니다. 이 2가지가 결합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단순한 에너지 수출국도 아니고 단순한 기술 강국도 아닙니다. 에너지와 기술이 결합된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연결된 물류와 에너지의 허브, 그것이 팍스 실리카 시나리오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모두 R&D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나스댄 이스라엘 기업 수는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 95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연간 10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수출과 물류 허브의 지위가 더해진다면 이스라엘은 21세기 중동의 싱가포르가 아니라 싱가포르를 훨씬 능가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자본은 어디로 흐를까요? 이스라엘 테크 섹터,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이스라엘과 연계된 중동 인프라 펀드, 그리고 IMEC 루트상의 항만 물류 관련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는 모든 섹터가 주목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깔끔하게 실현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뒤섞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고 역사는 항상 우리의 예측보다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운과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도 우발적으로 터지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 위기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들여다보면 항상 설계가 있습니다. 자본의 의도가 있고 권력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결국 부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통제하고 자본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드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터의 화염을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조용히 입금되는 계좌를 보십시오. 그 계좌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음 시대의 승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아브라함 시대입니까? 이란의 붕괴입니까? 아니면 팍스 실리카입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놓친 네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에서 배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눈의 경제심리였습니다.